1번 문제에서는 보정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고 보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참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측정값을 우리는 m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정이죠. 그래서 오차하고 반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차하고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참값을 구하는데 측정값이 얼마가 주어졌느냐? 103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참값을 구하고 103을 대입하고요. 여기서 100대 먹으면 안 돼요. 퍼센트까지 고려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t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 키포인트죠. 이 문제는 보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정이 되는가? 측정값분의 보정이 보정률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면 이후부터는 그냥 산수예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t값을 구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무엇이 안 되냐면 수학적인 개념이 부족한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항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어서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누기 되어 있는 건 이항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 곱하기 되어 있는 건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는 거고 이 빼기 되어 있는 건 이항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러므로 t는 이렇게 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하면 먼저 요거부터 가면 마이너스 0.8에 103을 곱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100이 되겠죠. 여기는 더하기가 돼 있죠. 넘어가면서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게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교재도 계속 한 회분 한 회분 넘어갈 때마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죠. 답안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인쇄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이죠. 그럼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식을 쓰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수식을 쓰고 과정을 쓰고 결과적으로 답을 쓰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면 돼요. 어렵진 않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기억하세요. 잘 읽어야 돼요. 수전단 전압이 3000이다. 삼상 삼선식 배전선로에 수전단의 역률 80%인데 지상이다. 늦은 역률이죠. 그리고 520kW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이 부하에 동일 역률의 80kW를 추가했어요. 동일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 0.8이라는 거죠. 거기에 80kW짜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600kW로 증가시키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수전단에 설치했어요. 그렇게 설치하여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조건이 있죠. 전압도 선로 전류도 일정하게 불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전류가 유지가 되란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 단 일선의 저항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선의 리액턴스가 주어졌죠. 그 값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얘 역률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부하 증가 전에 대한 송전단 전압하고 부하 증가 후에 대한 송전단 전압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 조건이 있죠. 전류가 일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부하가 증가될 때 하고 증가되지 않을 때 하고 전류가 일정해야지 된다. 그랬을 때 증가 전에 대한 역률이 있고 증가 후에 대한 역률이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520이었죠. 그런데 80을 추가해서 나중에는 600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역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조건이 뭐였다? 전류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따라서 전류 구하는 식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전류 구하는 식이죠.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요? P는 루트 3의 선간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 킬로와트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I 값을 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하는 것이 된다. 요거 기억하겠죠? 맞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요거는 세타 1이거든요. 개선 전의 역률이 되겠죠. 여기서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에요. 개선 후일 때에 대한 전력이 있을 거고 개선 전일 때에 대한 전력이잖아요. 그 두 개 전력이 주어졌을 때 전류가 같아라. 지금 여기에 대한 P1일 때 전류, P2일 때 전류 요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게 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분되는 게 있죠. 뭐가 같아요? 전압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3이라고 하는 상계수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 V라고 하는 이 전압도 성간전압이죠. 없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 1분의 P, 코사인 세타 2분의 P 이렇게 비례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중 역률이 얼마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 역률. 코사인 세타 2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2의 값을 구하면 이 세타 2의 값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요거 뒤집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역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수학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수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 1분의 P라고 하는 것은 이게 P 1분의 코사인 세타 1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수를 취해준 거죠. 등식이니까 등식 좌변과 우변을 같이 역수를 취해주면 그 등식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2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누기 되어 있는 게 2항되면 곱하기 되겠죠. 그러니까 P1분의 P2의 코사인 세타 1을 곱해준 거죠. P1분의 P2의 코사인 세타 1을 곱해준 게 코사인 세타 2다. 그러니까 얼마가 곱해져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1 0.8이 곱해지겠죠. P1은 부하 증가 전, P2는 부하 증가 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 초기 역률 0.8을 넣으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역률은 단위가 소수점이 아니에요. 역률이니까 단위가 퍼센트거든요. 그렇다면 퍼센트의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단위법으로 나타내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도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게 보통 지금 채점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잘 기억하세요. 원래 퍼센트의 단위, 우리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하면 단위에 대한, 기본 단위에 대한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률은 퍼센트니까 이렇게 단위법으로 나타내면 넷째 자리까지 구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답안지에 소수점이 나오면 두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걸 난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2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역률을 구한 거죠. 역률을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역률을 구해놓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 첫 번째 문제에 콘덴서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식이죠. 기본식. 콘덴서 용량. 요게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거 기억하겠죠? 탄젠트는 뭐 분의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기본적인 개념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있죠. 사인 세타에 대한 값.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에서 이거 루트 씌워준 거죠. 요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코사인과 사인과의 관계, 아직도 이걸 모르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빨리빨리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알고 있으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역률분의 무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개념 알고 있으면은 요게 탄젠트잖아요. 탄젠트. 개선전. 세타1은 개선전이 되겠죠. 세타2는 어떻게 돼요? 개선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전 0.8 0.8이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0.8을 집어넣으면 0.8의 제곱 1 마이너스 0.8의 제곱 그걸 루트 씌워주면 걔가 얼마 나와요? 0.6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0.8일 때 0.6 되는 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0.9231 이거는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 눌러보니까 200.04 나오죠. 200.04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0.9231로 넣지 않고 0.92로 여기다가 0.92로 넣으면 이 답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0.92로 넣어도 되고 0.9231로 넣어도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92도 그냥 인정해주는 답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 찾아내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무엇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약분시켜버리고 나중에 역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정한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부하 증가전에 대한 송전단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줘야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기본 상식이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맞습니다. 그래야 송전단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 할 수도 있죠. 송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주면 돼요.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전압 강화는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강화의 근사식 기억하나요? E는 어떻게 되죠?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것도 전압 강화잖아요. 전압 강화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기서 이 식으로 전압 강화를 구하더라도 전류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전류 대입해야죠. 여기에 있는 이 전류를 대입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전류를 대입하려면 당연히 전압도 들어가고 전력도 들어가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류값을 대입하면 결국 이거하고 같은 식이 되거든요. 전압 강화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3000V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여기 522죠. 증가 전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볼트로 넣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kVA니까 3승 해줘야겠죠. 단위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 리액턴스는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 1.17. 탄젠트잖아요. 탄젠트는 어떻게 해줘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얘가 처음 얼마예요? 0.8이잖아요. 0.6이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나 여기에서 전류 넣고요. 여기 루트 3의 I 한 거죠.
이렇게 해서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상계수 한 거 하고요. 똑같아요. 요 앞에는 상계수, 전류, 저항, 역률, 리액탄스, 무효율 한 거하고 요거 값하고 같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틀림없이 그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루트 3. 그렇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0.8분의 1이잖아요. 0.8분의 1이 요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1.78만 남죠? 가로가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0.8분의 0.6이 남죠? 그러면 약분된 거 없애버리면 3000분의 520, 10의 3승. 똑같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수학이에요. 이것이 어려우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기 눌러주면 되잖아요. 전압 강화하고 수전단 전압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답을 찾아내게 돼요. 세 번째 문제는 부하 증가 후라고 했으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역률이 바뀌었고 다음 용량이 바뀌었잖아요. 전력이 바뀌었잖아요. 즉 520에서 600으로 바뀐 것뿐이고 역률이 바뀌었죠. 그렇죠? 역률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로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죠.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거니까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3000, 여기는 600, 10에 얼마? 3승. 단위 맞춰주라 그랬죠? 여기 볼트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와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킬로와트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1.78. 역률이 얼마예요? 0. 앞에서 구했잖아요. 9231. 그리고 담 더하기 1.17. 탄젠트가 들어가야 되죠? 탄젠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 0.9231. 루트에 1-0.923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그 값이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 문제가 되게 어렵네. 문제가 되게 어렵네. 문제도 길네. 이거 어떻게 다 풀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식들인 거죠.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이나 전압 강화율에 대한 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식들은 자기 것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전부하 효율은 이렇게 냈죠.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전부하 효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용량이 주어지고 철선이 주어지고 동선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단상변압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단상변압기 2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위결선했는데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단상변압기 한 대의 조건인가요? 단상변압기 부위결선했을 때 2대의 조건인가요? 파악해야겠죠. 단상변압기라고 했잖아요. 부위결선은 단상변압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위결선은 3상이 되는 거죠. 단상이 아니에요. 3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한 대의 값들이라는 거죠. 한 대 용량이 10kVA, 철선이 120W, 동선이 200W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2대를 V결선했다.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되죠? V결선하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3상 출력이에요.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에 얼마가 되죠? 10kV짜리면 10루트 3만큼 출력이 되는 거죠. 기본이죠? 예.
부위결선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부위결선의 이용률, 출력비 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출력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역률은 얼마가 주어졌어요? 0.5가 주어졌네요. 자, 우리가 효율을 생각하면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입력은 출력에다 손실을 더해주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실수하는 게 어떤 걸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실수하는 걸 보여줄게요. 대부분 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출력. 잘 기억해요. 이거 바꿔도 되죠. 그 다음 손실. 철손, 동손이 주어졌어요. 철손이 얼마다? 이것도 기억해요. 120인데 2대다. 이것도 기억해요. 다음에 얼마예요? 200인데 2대다. 이것도 기억해요.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실수. 얘는 단위가 뭐예요? 얘는 단위가 뭐예요? 볼트 암페어잖아요. 킬로볼트 암페어. 그렇죠.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잖아요. 얘는 지금 단위가 뭐예요? 와트잖아요. 자, 첫 번째 실수. 단위 안 맞췄어요. 단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는 틀렸잖아요. 역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와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와트. 만약에 얘를 볼트 암페어로 바꿔도 돼요. 단위를 맞춰줘야 되죠. B가 되려면 kVA, kVA가 되든가 와트, 와트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지금 뭐예요? 그렇죠. kVA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얘도 kV잖아요. 그래서 10에 3수를 곱해주면 볼트 암페어가 됐잖아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하고 그냥 더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위를 맞춰야 돼요. 단위를. 즉 볼트 암페어 더하기 볼트 암페어가 되던 와트 더하기 와트가 되던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수를 해서 이 문제를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부분은 두 대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먹는 거죠. 두 대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먹고 그냥 철손, 동손이 주어졌으니까 철손, 동손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개념인가 잘 보세요.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그렇죠. 삼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뭘 한 거예요? 볼트 암페어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해줬어요? 역률을 곱해줬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단위가.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단위가 와트가 된 거죠. 이것도 와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와트가 되고 이것도 와트가 되겠죠. 이제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어떻게 풀든 관계없어요. 두 대니까 부위결선이니까 두 대니까 여기도 철선도 2배, 동선도 2배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물론 효율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잖아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효율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대입하는 과정을 잘 보라는 거죠. 요 기본, 여기 2가 왜 곱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대기 때문에 그렇다. 얘네들은 삼상 부위결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 다르게 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요 2분의 1을 없애버려요. 자, 지워볼게요. 2분의 1을 그럼 단위가 뭐가 된 거예요? 2분의 1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면 볼트 암페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나눠주면 돼요? 역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2분의 1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도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볼트 암페어로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볼트 암페어로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와트로 만들어줘도 되고 단위만 맞춰줘라. 그러면 이 값은 변함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를 신경 써라. 전기는 단위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변압기에 대한 효율에서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어요.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런데 부하가 전부하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부하가 n분의 1로, 2분의 1로, 3분의 1로 또는 m으로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때는 요것이 철선이고 요것이 동선이잖아요. 부하율 제곱되는 거 알죠? I 자승 R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철선과 동선이 같아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몇 퍼센트 부하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돼요? 최대 효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관연도에 다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하루에 나타나는 효율을 구하라. 전일 효율, 부하율이 주어지고 부하 곡선이 주어지고 하루에 나타나는 효율을 구하라. 전일 효율을 구하라. 이것도 관연도 문제 있어요.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전기기기에서 배웠던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수용과 설비의 전압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압 강화입니다.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 표가 주어졌는데요. 그 표를 완성하라 그랬어요. 이 표를 완성하라. 이건 외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조명부하일 때 3%죠. 그 다음 요거는 저압수전일 때입니다. 고압수전일 때 몇 프로가 돼요? 6%죠. 그 외 기타 부하는 5%고요. 고압이다라고 하면 고압 이상은 8%입니다. 이렇게 이 표를 채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100m를 넘는다라고 하면 100m 넘는 거에 대한 넘는 부분이에요. 0.005를 증가시킬 수 있다. 1m당. 그러면 10m면 0.05가 증가되겠죠. 그렇게 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0.5%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0.5 이걸 넘지 않으라고 하면 0.05가 0.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배가 있으면 돼요. 몇 배. 100배가 되겠죠. 100배. 그래서 100m까지는 0.5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200m, 300m, 400m 이렇게 증가된다고 해도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여기까지죠. 따라서 얘네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전압 강화의 최대 하면 얼마예요? 이게 최대죠. 왜? 이걸 고려했으니까. 그게 최대예요. 100m를 넘는 부분은 메타당 0.05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되고요. 고압 수전이냐 저압 수전이냐 이거 잘 봐야 돼요. 고압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 설계할 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6%, 8%고 0.5%까지가 최대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표보다 큰 전압 강화가 있을 수 있다. 그걸 허용할 수 있다. 두 개가 있대요. 그걸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도립전류, 인러시 커렌트, 도립전류가 큰 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압 강화가 크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도립전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자 도립전류라 그래서 변압기를 투입할 때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거든요. 자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큰 전류가 흐를 때는 전압 강화가 당연히 증가되잖아요. 그것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동하는 때가 있어요. 전동기를 기동하는 때. 이런 기동 중인 그런 전동기가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기동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기동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전압 강화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표보다 큰 전압 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써라라고 하면 기동시간 중에 전동기, 도립전류가 큰 기타 기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고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 구하고 전선의 굵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더 있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요게 나왔으니까 요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다음 거 볼까요?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제는 Y 결선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상전압이 있고요. 여기에 선간전압이 있죠. 상전압을 측정하고 선간전압을 측정했는데요. 상전압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50V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선간전압은 지금 측정해 보니까 220V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제3고조파 전압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비정연파의 외형률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제3고조파 전압은 위상이 있어요, 없어요? 위상이 제로잖아요. 영상고조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369로 나가는 거 기억하죠? 영상고조파. 이 영상고조파는 위상이 생기질 않아요. 정상고조파는 각각의 위상이 120도씩 위상차가 생기잖아요. 역상도 반대로 해가지고 상회전이 반대가 되지만 120도 위상차가 생기는 거 기억하죠? 영상은 그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위상차가 없으니까 Y결선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 영상 나가고 여기 영상 나가면 이 영상 제3고조파가 영상고조파잖아요. 이 영상고조파는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간에는 얘는 루트 3배 상전압이에요. 루트 3배 상전압인데 이 루트 3배 상전압인데 상전압에서 기본파와 3고조파 전압이 있다면 3고조파 전압이 없어요.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선간에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선간에는 뭐가 없다? 그렇죠. 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파 전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에는 기본파 전압도 존재하고 3고조파 전압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15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 전압도 존재하고 3고조파 전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값이니까 우리 비정연파의 실효값 어떻게 구해요? 각 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죠. 회로 이론. 이거 필기 문제 그대로 있어요. 회로 이론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각 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얘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상전압이에요. 얘가 선간전압이에요. 여기는 제곱에 3고조파의 제곱에 루트 했을 때 이게 0이 돼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트 벗겨져 버리겠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3고조파가 선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리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식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식을 가지고 3고조파 전압을 구해야 돼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면 220의 값은 루트 3의 V1이다. 상전압의 루트 3인 거죠. 근데 상전압이 기본파 전압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V1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2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그대로 둬도 되고 계산해도 돼요. 127.02V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파 전압이 되는 거예요. 기본파 전압. 그 다음 상전압은 150이었잖아요. 상전압은 150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기본파의 제곱에 3고조파의 제곱에 합의 제곱근이었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V1은 127.02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V3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150의 제곱은 127.02의 제곱에 플러스 V3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V3 구하는 거죠. 그럼 요거 이항하면 되겠네요. 요거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그러면 V3만 남아요. 제곱이니까 루트 또 씌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3고조파 전압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 이런 말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써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이렇게 과정만 잘 적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다 봐요. 원칙적인 것은 이런 것들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답안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고 여기서 요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요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답 쓰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렵진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외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력값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필기 때 배웠으니까. 여기서 전 고조파의 시력값 하면 이 부분에는 기본파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기본파 안 들어가야 되죠. 왜? 기본파를 제외해야 고조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는 기본파가 안 들어가요. 분모에는 기본파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외형률이죠.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파의 시력값은 V1이잖아요. 전 고조파의 시력값, 제3고조파밖에 없죠. V3잖아요. 그렇죠. V1분의 V3 곱하기 100이에요. 우리가 V3 79.79 구했고 V1은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127.02, 127.02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외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참 편해요. 그런데 이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THD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면 THD가 뭔지 몰라요. THD, 토탈 하모닉, 하모닉이라고 하는 게 고조파거든요. 토탈 하모닉, 그래서 이 고조파에 대한
디스토션을 구하라는 얘기죠. THD가 외형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묻는데 THD를 구하라 그러니까 새로 나온 문제니까 난 모르겠네.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용어적인 개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식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THD라고 하는 거 이거 잘 보고요. 고조파의 시력값에 합하면 기본파가 빠지고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필기, 회로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죠. 알죠?